자, 오늘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생활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뗀석기를 사용하였고 채집과 사냥을 하였고 주먹도끼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살았고, 사냥 같은 큰 경험이 많아서 무리를 경험이 많은 자가 이끌었다. 동굴과 막집의 생활을 했고 이동 생활을 하였다 라고 했죠. 먹을 것을 자주 찾아 이동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를 보면요, 신석기는 최초로 농경이 시작되었고 시족사회가 다 함께 골고루 나누어 갖는 평등사회가 유지되었다 라고 했고요. 간석기를 이용하였고 토기가 제작되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22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 살펴보면요, 23쪽에 청동기 문화 나와 있어요. 반달도카로 수확을 했는데 농업 생산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다? 계급이 생겼다 라고 했죠.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족을 넘어 부족이 생겼고 초기 형태의 국가가 출현하였다. 그 국가가 바로 뭐예요? 고조선이다 라고 했죠. 자, 고조선의 성립에서 단군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부족 간의 연합을 기초하여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초기 국가의 성립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발달되었어요? 농경이 발달되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초기 고조선의 분포 범위를 보면요, 비파형 동건과 미송리 식토기, 탁자형 고인돌이 공동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고 하고요. 고조선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원래 청동기에서 시작했던 고조선이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요. 결과적으로는 한나라와 부딪히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이걸 세 개 합쳐서 사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구역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각 나라의 특징을 보면요, 부여 같은 경우는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고 살출도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리며 정치에 참여하였다. 연맹왕국의 형태고요. 고구려도 이와 비슷하였다 라고 하죠. 옥저와 동해는 뭐가 없고 뭐가 있다? 왕은 없고 강력한 지배자가 없고 뭐가 있었다? 우두머리들이 있었다 라고 해서 군장만 있었다 라고 합니다. 사만의 경우에도요,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이라고 하고요. 이 사만의 같은 경우에도 왕은 없었고 군장만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속을 보면요, 뒷장에 법과 혼인 풍속을 보면 부여와 고구려에는 형사치수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저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동해에는요, 족외혼, 그러니까 같은 족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체커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서 남의 구역에 침범했을 때 말이나 소로 변상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라별 제천 행사를 보면요, 부여에는 12월의 영고, 고구려에는 동맹,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만에는요, 천군이 정치적 군장과 별개로 존재하였고 이들이 소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5월 추수가 끝난 뒤 10월 제천의사가 끝난 뒤 5월째 10월째 두 번에 이르러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넘기면 49쪽 고구려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계루부가 오부 체제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됐다. 자, 고구려의 성장과 위기 극복을 보면요. 태조 왕 때 동쪽의 개마고원을 넘어서 옥초를 복속하고요. 요동군과 현도군을 줄기차게 공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조왕 때 이후 고구려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하고요. 동천왕 때 조금 약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서 어디로 가면요. 57쪽으로 갑니다. 57쪽에 가면 미천왕 때 대방군을 정벌하고 대동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대방군을 정벌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국원왕 때 고구려 백제의 침략을 받죠. 뒷장 58쪽으로 갑니다. 58쪽으로 가면 고구려 체제를 정비한다. 소수림왕 때 불교 태약 율령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때 한강 이북의 지역에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요. 특히 내무랑이 고구려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통이 5만 군사를 신라에 보내 왜군을 쫓아내고 낙동강 서쪽에 있는 금강가야 지역까지 정벌을 하면서 금강가야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 때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장수왕 때 가면요. 장수왕 때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신라와 백제가 낮의 동맹을 맺는다라고 했죠. 뒷장으로 가면 장수왕 때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 가면서 침략하면서 고구려가 압박을 하게 되고요. 계로왕이 붙잡혀서 죽으면서 한성을 한강유역의 고구려 차지가 됩니다. 한반도의 최강자임을 확인하고 고려는 대내외 위상을 넓히는데요. 그래서 동북아 4대 강국 중에 하나의 위상을 굳힌 고구려는 천손이 다스리는 독자적인 천하임을 자부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백제를 살펴봅시다. 백제는요, 52쪽으로 갑니다. 백제는요, 고이왕 때 지배체제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57쪽으로 가면 근초고왕 때 영토 확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힙니다. 이게 근초고왕 때 백제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죠. 그래서 가야 지역, 마한 지역의 남은 지역을 정벌하고 전라도 해안 영향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야의 여러 나라를 복속하게 되면서 가야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거죠. 또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북진하면서 평양성에 있는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하고요. 요서, 동진, 외까지 외교를 넓히는데 그 중에 칠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칼을 통해서 일본과 백제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로왕이 죽고 수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수도를 웅진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동성왕 때 신라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왕권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 때 고구려와 수차례 전투를 통해서 변경의 금심을 없애고 마한의 옛 지역을 확대를 하고 가야 지역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외와 외교 관계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를 확대하는데요. 그 국제적인 주목받는 나라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인데 벽돌 무덤이 누구의 양식이다?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제의 부흥을 알리는 성왕은요, 무령왕에 이어 국호를 남부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수도를 사비, 지금의 부요로 바꾸게 됩니다. 관제를 정비하고요, 지방제도를 정비하고요, 신라와 동맹을 맺어 한강유역을 수복하는 전쟁을 치르지만 신라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는 한성, 웅진,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53쪽입니다. 신라는요,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 이사금이라고 하는 건 박씨, 석씨, 김씨 이 세 성씨가 박씨, 성씨, 김씨 이 세 성씨가 왕위를 여러 성씨를 아우르는 연맹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성씨가 연합을 하여 국정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뒷장에 가면 내무랑 때부터 마리갓이라고 하면서
누가 왕위를 독점을 한다? 내무랑 때부터 내무랑 즉위 이후 김씨가 왕위를 독점을 하면서 마립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63조 신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증왕 때 나라의 이름은 신라라고 바꾸고요. 왕의 칭호를 왕이라고 바꾸게 돼요.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수를 이용한 경자법, 이사부에 의한 우상국을 정벌하고 독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상대 등을 두어서 귀족회의를 이끌게 하고 금강가야를 병합을 합니다. 진흥왕 때 가서는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백제와 함께 신라 한강유역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성왕을 배신해서 한강을 점령하죠.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되면서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의 여러 나라를 정벌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 따라서 함경남도 북부까지 진출을 하면서 진흥왕 순수비 5가지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양적성비, 진흥왕 순수비, 그 다음에 신라 척경비, 그 다음에 마오령비, 함초령비 이렇게 5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군사 조직인 화랑도가 조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흥왕의 성장으로 신라가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가야는요, 대가야가 금강가야가 연맹의 주도국이었는데 이게 대가야로 바뀌면서 후기 가야를 대가야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실 가야는요, 철이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연맹왕국으로 중심으로 가게 되고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삼국의 문화는 71조 부분부터 보면 되는데요. 돌무지 무덤에서 구식 돌박 무덤으로 만들어졌다.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식의 돌무지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식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죠. 이렇게 덧널을 만들어서 부장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도굴이 어려워서 부장품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6세기부터는 구식 돌박 무덤이 있었고요. 구식 돌박 무덤에는 고분 벽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4세기부터 돌박 무덤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무덤의 주인공의 생전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도교가 유행이 되면서 승려, 불상, 연꽃, 그 다음에 사신도나 신선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에서는 고분 벽화가 잘 유행하지는 않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총은보다 고분 벽화가 아니라 백갈개다라고 얘기를 했죠. 통일신라 갑시다. 신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는요, 고구려와 수화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의치문덕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물리쳤다.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요.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연개소문의 정권 장악으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안시성 공격으로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수단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방파제 역할을 고구려가 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계속 백제의 공격을 시달리면서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이 사망하면서 백제의 공격이 한동안 미루어지다가 백제의 의자왕의 실정으로 지배층에 불만이 있는 것을 틈타서 당나라와 김유신이 신라의 원정대가 백제 정벌을 나서게 되는 거죠. 이때 황선벌의 계백, 맞서 싸운 간창으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제의 멸망 후 백제를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부흥운동의 주도자였던 지배층 4분이 일어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나고 나서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신라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여도 끝에 평양성에 함락이 되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각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에는 신라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뒷장 봅시다. 90쪽입니다. 신라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는요, 고구려 지역에다가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 지역에다가 계림도독부, 어딨냐? 백제 땅에다가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당나라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문무왕이 당군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실시하는데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의 육군과 수군을 잇따라 격파하면서 안동 도읍을 유동지역으로 옮겨내고 한반도를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통일을 이룬 신라는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시키는데요. 국학을 설치하고 구주를 나누고 오소경을 설치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집사부를 강화시키고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정치적 비중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성동왕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해공왕 때 되면서부터 귀족의 갈등이 내면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대를 지나 중대는 왕권이 강화되었는데 하대에 가면 신라의 하대에 가면 다시 왕위가 귀족의 권한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왕권이 대체로 불안정해지면서 진골 귀족들이 왕위쟁탈전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쟁탈전에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군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신라의 주요 변방지역에다가 군사 행정조직을 하게 되고요. 이 대표적인 군진이 장보고의 청해진입니다. 그러면서 왕위쟁탈전, 군진 세력들이 왕위쟁탈전에 개입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장보고의 청해진이다. 발해는요, 발해 대조영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되는데 무왕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문왕 때 읽어보시고요. 선왕 때 해동성국이 되었다. 읽어보십시오. 99쪽입니다. 자, 101쪽 넘어가고요.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받기 때문에 101쪽에서 5쪽까지는 넘어가고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발해 문화를 보면요.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해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의 영향도 받아서 상경성, 그러니까 도성이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 축조되기도 하면서 당나라의 무덤과 고구려의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품제의 모순이 심화되는데 육주품들은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농민들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는데 전국적으로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를 통제하는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지역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무장하는 세력들이고 촌주 등 유력자들이 마을에 성을 쌓고 자신들을 호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군진 세력들도 신라 정부를 외면하면서 독립적인 호족으로 변신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견원, 궁예가 있는데요. 이렇게 견원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121쪽) 왕건. 후고구려의 궁예가 실정을 하자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요. 122쪽 보면은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견훤이 경주를 습격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라가 고려에게 구원병을 파병합니다. 근데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후백제한테 지거든요. 하지만 신라인들은 고려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서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이 고려로 기순을 합니다. 그리고 후백제와 고창에서 전투를 하는데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백제의 왕위계승 전투에서 견훤이 고려로 귀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순한 역시 고려로 귀순을 하면서 후백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조가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 민심을 수습하는 정책,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실시를 합니다. 호족 통합 정책은요, 혼인 정책, 사성 정책, 기인 정책, 사신간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각각 읽어보시면 되고요. 민심 수습 정책은요, 흑창을 설치하고 세금을 약하게 거두게 되고요. 북진 정책은 북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경, 평양에다가 수도 서경을 주고 서경을 중요하게 쓰게 되는 거죠.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호족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과를 실시하여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전지를 거둘 수 있는 전시와 시지를 거둘 수 있는 시지를 두고 이때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만 주게 되는 거죠. 중앙정치기구로는 중서문화성, 육부, 중추원, 어사대, 삼사,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고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독자적인 회의기구였다. 도병마사는 국방의 문제를, 식목도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 이용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행정조직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특히 향소 부곡을 읽어보시면 특수행정구역이었고 일반 주연이나 속현에 비해 군현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등용제도에 과거제와 음서제가 있었다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건 오품 이상의 과거나 음서를 통해 오품 이상의 관리가 여러 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고요. 경원 이씨 집안이 많았는데 경원 이씨 집안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종의 왕위를 오르는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종에게 두 딸을 사위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자겸의 반대팔을 손잡고 인종이 이자겸을 몰아내려고 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이자겸의 척준경이 살아나면서 이자겸이 제거되었다. 이거를 그냥 제거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겸의 나는 결국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1쪽으로 옵시다. 131쪽에 거란의 침입이 있는데요. 거란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쳐들어왔다고 했죠. 1차는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을 하고요. 2차는 양규가 활약을 하고요. 3차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전멸을 하는 귀주대첩을 일으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압록강 하구에서 동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아서 국경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후에 여진족들도 12세기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진족들은 기병 중심이었고요. 이 여진족들을 막아내기 위해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을 쌓게 되는데 구성은 방어가 어려워서 돌려주게 되죠. 여진이 저옥 성정하여 금이 되고 금나라는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를 합니다. 국제교류 관계에서 병란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사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경 세력이라고 하는 묘청이요. 서경 출신의 묘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지상이나 서경 출신의 묘청이 인종의 개혁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개경귀족들이 서경의 천도를 중지시키고요. 이에 묘청이 난을 일으키고 결국 이자겸과 묘청의 난은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과 왕권의 약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왕권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무신들이 그동안의 차별에 반대하는 무신 정변을 일으키고요. 무신들은 처음에 회의기였던 중방을 에서 정치를 하지만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정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도방의 사병집단을 만드는데요.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고 야별초를 설치해서 자신의 권력기관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무신정권기에 무신간의 다툼에서 행정력이 약화되니까 난이 일어납니다. 특히 향부곡소에 사는 백성들이 일반 군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시달리게 되니까 망소위 같은 사람들이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소가 바로 향부곡소의 소입니다. 그 다음에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충원의 산업이었는데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다가 세전에 발각이 되고요. 노비들도 난을 일으키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최씨 정권은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집권자였던 최유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최씨 정권은 서둘러 몽골에게 강화를 맺고 몽골과 항쟁을 하기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30년간의 항쟁이 다 계속됐는데 항전 속에서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향부곡소의 부곡민과 함께 살리타를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금의 정벌 후에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5차 침입 때 충주성의 관노비들이 합심을 해서 막아내게 됩니다. 또 최씨 정권은 8만 대장경을 조판해서 민심을 모아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고 했죠. 하지만 몽골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 황룡사 구축 모터비나 아니면 대장 판경 등이 불타게 됩니다. 몽골과의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최씨 정권이 서해안의 교통을 물자를 막고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자 민심이 더욱 약화되면서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의 군사기발이었던 삼별초는 계속해서 몽골군과 싸우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대몽항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강화도에서 다시 진도 제주를 옮기면서 근거지를 진도와 제주도로 옮기면서 항쟁을 계속하지만 삼별초가 결국 진압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 뒷장 152쪽의 역사책 편찬 봅시다. 역사책 편찬을 보면요. 삼국 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왕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 있고 제왕운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랑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잘 살펴본 다음에 잘 책을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도 다시 읽고 문제도 다시 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시험 잘 보세요.